심층 지하의 낮은 천장의 구내식당 안에서는 점심 식사 줄이 느리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공간은 이미 가득 찼고 귀청이 터질 듯 시끄러웠다. 배식대의 창살로부터 승리진의 도끼를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한 시큼한 쇠 냄새와 함께 스튜의 김이 뿜어나오고 있었다. 공간 저편에 고작 벽에 구멍을 내 만든 작은 바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크게 한 잔 마실 양의 진을 10센트면 살 수 있었다.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로군. 윈스턴의 뒤에서 목소리가 말했다. 그는 돌아섰다. 조사국에서 일하는 친구 사임이었다. 어쩌면 친구는 꼭 맞는 단어는 아니었다. 오늘날엔 친구란 없었고 동지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함께 어울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즐거운 동지들 몇몇은 있었다. 사임은 문헌학자이자 신어 전공자였다. 실제로 그는 신어사전 11번째 판을 편집하고 있는 막강한 전문가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윈스턴보다 더 작은 검은 머리에 왜소한 인물로 애절함과 조소를 한꺼번에 담아 말하는 동안 상대의 얼굴을 면밀히 살피는 것처럼 보이는 크고 도드라진 눈을 가지고 있었다. 혹시 면도날이 있는지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었거든. 그가 말했다. 하나도 없어. 윈스턴은 일종의 죄책감으로 급히 말했다. 나도 여기저기 다 둘러봤네. 더 이상 없더라고. 모두가 계속해서 면도날에 대해 물어왔다. 사실 그는 사용하지 않은 면도날 2개를 비축해 두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것들은 기근이었다. 어느 때건 당의 가게들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필수품들이 있었다. 때때로 그것은 단추였고 덧댈천이었고 신발끈이었다. 현재 그것은 면도날이었다. 적어도 은밀하게 자유시장에서 찾아다닌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난 같은 면도날을 6주째 사용하고 있네. 윈스턴은 사실과 다르게 덧붙였다. 줄이 또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멈춰섰을 때 그는 돌아서서 다시 사임을 마주 보았다. 그들은 각기 카운터 끝에 쌓여있는 식판 무더기에서 미끈미끈한 쇠 식판 하나씩을 들었다. 자네 어제 죄수들 교수형은 가서 봤나? 사임이 말했다. 나는 일하는 중이었어. 윈스턴이 아무렇게나 말했다. 영화관에서 보게 되려나. 심히 부적절한 대용품이군. 사임이 말했다. 그의 놀리는 듯한 눈이 윈스턴의 얼굴을 훑었다. 난 자네를 알아. 그 눈은 말하는 듯했다. 자네 속이 보여. 너무 잘 알지. 왜 자네가 죄수들의 교수형을 보러 가지 않았는지. 지능적인 면에서 사임은 지독스레 정통파였다. 그는 적지 마을에 대한 헬리콥터 공습, 사고 범죄자들의 공판과 참회, 애정부 감옥에서 벌이는 처형에 관한 만족감을 불쾌할 정도로 흐뭇하게 말하곤 했다. 그와의 대화는 대체로 그런 주제들로부터 벗어나서 가능한 그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흥미로워하는 신어의 전문 사항에 빠뜨리는 것이 중요했다. 윈스턴은 자신을 주시하는 그 크고 검은 눈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옆으로 약간 돌렸다. 괜찮은 교수형이었어. 사임이 회상에 잠겨 말했다. 그놈들을 묶을 때 발을 함께 묶으면 흥이 깨질 것 같거든. 그놈들이 발버둥 치는 걸 보는 게 재밌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혀가 쑥 빠져나오는데 파랗거든. 정말 새파래. 그 디테일이 나를 자극하는 거지. 다음이요. 국자를 든 흰 앞치마 차림의 프롤이 외쳤다. 윈스턴과 사임은 창살 아래로 자신들의 식판을 밀어넣었다. 각자의 것 위로 정해진 점심이 신속하게 퍼담겼다. 금속 접시를 채운 분홍빛이 도는 회색 스튜, 빵 한 덩이, 네모난 치즈 한 조각,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승리커피 한 잔, 그리고 동그란 사카린 정제한 알이었다. 저쪽 저 텔레스크린 아래 테이블이 있군. 사임이 말했다. 가는 길에 진도 한 잔 챙겨가자고. 지는 손잡이가 없는 자기 머그잔에 담겨 나왔다. 그들은 봄비는 공간을 가로질러 나아가서는 식판을 금속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의 한 구석에는 누군가 남겨두고 간 스튜한 무더기가 있었다. 토사물같이 불결한 음식물 찌꺼기였다. 윈스턴은 진이 든 머그컵을 들어 올렸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잠깐 멈췄다가 휘발유 맛이 나는 그 물질을 들이켰다. 그는 눈을 깜박여 눈물을 뽑아내고 나자 자신이 배가 고팠다는 사실을 갑작스레 깨달았다. 그는 스튜를 숟가락으로 떠서 삼키기 시작했다. 대체로 질척질척한 그것 사이에는 고기 대용품일 분홍빛 스펀지 같은 네모진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들의 작은 접시를 비울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윈스턴의 조금 뒤편 왼쪽 테이블에서는 누군가가 빠르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거의 오리의 꾀꾀거림 같이 거친 소리는 그 공간의 일반적인 소란을 뚫고 들려오고 있었다. 사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윈스턴이 말했다. 소음을 극복하기 위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천천히, 차임이 말했다. 난 형용사 부분을 맡았어. 대단히 매혹적이네. 그는 신어에 관해 언급하자 즉시 밝아졌다. 그는 자신의 접시를 옆으로 밀고 가냘픈 한 손에는 빵 조각을 들고 다른 쪽에는 치즈를 들고서는 소리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가로질러 몸을 기울였다. 11판이 결정판일세. 그가 말했다. 우린 언어를 그것의 최종 형태로 바꾸어 가고 있는 중일세. 아무도 다른 형태로 말할 수 없게 될 때 가지게 될 형태로 말일세. 우리가 그것을 끝내게 되면 자네 같은 사람들은 아예 전부 다시 배워야 할 거야. 자네는 어쩌면 우리의 주요 작업이 새로운 단어를 발명해내는 거라고 여길 테지. 그러나 전혀 아닐세. 우린 단어를 파괴하고 있어. 수십, 수백 개씩을 매일매일. 우리는 언어를 뼈대만 남도록 발라내고 있는 거지. 11판은 2050년 전에 더 이상 쓸모없게 될 개별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네. 그는 허기진 듯 빵을 베어 물고 두어 번 입을 오물거려 삼키고는 일종의 현학자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마르고 검은 얼굴은 생기를 띠었고 그의 눈은 놀리는 듯한 느낌은 사라지고 거의 꿈꾸듯 변해 있었다. 참 아름다운 일이지. 단어들의 말살말일세. 물론 가장 크게 감소될 것은 동사와 형용사지만 명사들 수백 개도 역시 제거할 수 있을 걸세. 거기엔 단지 유의어만 있는 게 아니지. 또 한반이어도 있지. 어쨌든 단순히 어떤 다른 단어의 반대 의미를 위한 단어라면 무슨 정당성이 있겠나. 단어는 그 자체로 그것의 반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예컨대 좋은을 보자구. 좋은 같은 단어가 있다면 나쁜 같은 단어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안 좋은이면 역시 충분한데 더 낫지.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반대말이기 때문인 걸세.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잖나. 하나 더 보자면 만약 좋은의 더 강한 형태를 원한다면 탁월한과 훌륭한처럼 애매한 한 덩이의 쓸모없는 단어들이 뭔 쓸모가 있겠나? 더 좋은이면 그 의미를 전부 대체할 텐데 또는 그보다 더 강한 걸 원하면 더 좋은처럼 하면 되고 말야. 물론 우리는 이미 이런 형태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신어의 최종판에는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실리지 않을 걸세. 종국의 좋다와 나쁘다의 모든 개념이 단지 6단어로 대체되는 거네. 실제는 단지 한 단어인 거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모르지 않겠지, 윈스턴. 물론 원래 비비의 아이디어지만. 그는 뒤늦게 생각난 것처럼 덧붙였다. 빅브라더에 대한 언급에 윈스턴의 얼굴로 일종의 생기를 잃은 열의가 빠르게 스치고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은 즉시 어떤 열정의 결핍을 감지했다. 자넨 신어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니군, 윈스턴. 그는 거의 슬프게 말했다. 심지어 그걸 쓸 때조차 자네는 여전히 구어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자네가 가끔 타임스에 쓴 것들을 얼마간 읽었네. 그것들도 충분히 좋았네만 그것들은 번역문일세. 자네는 마음속으로는 모호함과 불필요한 의미의 어감차를 가진 구어를 더 고수하고 싶어하는 걸 테지. 자넨 단어 제거의 아름다움을 파악하지 못했던 거네. 신어는 어휘가 매년 줄어드는 세계의 유일한 언어라는 걸 자네 아나? 윈스턴은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스스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믿을 수 없었기에 그의 희망에 공감하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차임은 거무스름한 빵 한 조각을 더 베어 물고 잠시 씹다가는 계속했다. 신어의 완전한 목표가 사고의 폭을 좁히는 거라는 걸 모르겠나. 결국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사고 범죄를 불가능하게 만들게 될 거네. 왜냐하면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없게 되기 때문이지.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이 정확히 하나의 단어로 표현될 걸세. 그것의 의미는 엄격히 한정되고 모든 부수적인 의미는 지워지고 잊혀지는 것으로 말일세. 이미 11판에서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멀리 있지 않아. 그렇지만 그 과정은 자네와 내가 죽은 후라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거야. 해마다 단어는 점점 줄어들고 의식의 폭은 항상 조금씩 좁아지겠지. 지금조차 물론 사고범죄를 저지를 이유나 구실은 없어. 단지 자기 억제와 현실 통제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지만 마침내 그런 것조차 아무 필요가 없어지겠지. 혁명은 언어가 완벽해졌을 때 완전해질 거야. 신어가 영사고 영사가 신어인 걸세. 그는 일종의 신비스러운 만족감으로 덧붙였다. 자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 윈스턴, 늦어도 2050년이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생존자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걸. 예외도 있겠지. 윈스턴은 미심쩍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프롤들은 예외겠지. 하는 말이 그의 혀에 올려졌었지만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비정통이 아니라고 충분히 확신할 수 없었기에 그는 자제했다. 하지만 사임은 그가 하려던 말을 간파하고 있었다. 프롤은 인간 존재가 아니야. 그가 무심코 말했다. 2050년이면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부어에 관한 모든 실제 지식은 사라져버릴 걸세. 과거의 모든 문학은 소멸되는 거지. 초서, 셰익스피어, 밀턴, 바이런. 그것들은 단지 신화의 버전으로 존재할 거야. 단지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전과는 반대로 바뀌는 거지. 심지어 당의 문화조차 바뀔 걸세. 심지어 슬로건조차 바뀔 테지. 어떻게 자유라는 개념이 폐기된 마당에 자유는 예속이다 같은 슬로건이 있을 수 있겠나? 생각의 전체적인 풍토가 달라질 걸세. 사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정통은 생각하지 않는 걸 의미하지. 생각이 필요 없어지는 걸세. 정통은 무의식이지. 윈스턴은 갑자기 깊은 확신을 갖고 생각했다. 그는 너무 똑똑했다. 그는 너무 명백히 보았고 너무 솔직히 말했다. 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날 그는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그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윈스턴은 자신의 빵과 치즈를 다 먹었다. 그는 머그잔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의자에서 몸을 조금 옆으로 돌렸다. 왼쪽 테이블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의 남자가 아직도 끊임없이 짓거려대고 있었다. 윈스턴에게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아마 그의 비서일 젊은 여자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열심히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때때로 윈스턴은 젊고 다소 아둔한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뱉어지는 너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동의합니다. 같은 말들을 들었다. 그렇지만 다른 목소리는 심지어 여자가 말할 때조차 일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었다. 윈스턴은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픽션부에서 어떤 중요한 지위를 맡고 있다는 것 말고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근육질의 목구멍과 크고 변덕스러운 입을 가진 30살 정도 되는 남자였다. 그의 머리는 약간 뒤로 젖혀져 있었고 앉은 각도 때문에 안경이 빛을 받아서 윈스턴에게는 눈 대신에 두 개의 텅 빈 원판으로 보였다. 조금 소름 끼쳤던 것은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리의 흐름으로부터 단 한 단어도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이었다. 딱 한 번 윈스턴은 한 구절을 잡아냈다. 골드스타인주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거, 아주 빠르게 내뱉어진 그리고 활자화된 한 줄의 타자처럼 전부한 덩어리처럼 여겨졌던 그것. 그 나머지는 거의 꾀꾀거리는 소음이었다. 그럼에도 실제로 남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해도 그것의 일반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골드스타인을 비난하고 사고 범죄자들과 사보타주를 일으키는 이들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었을 테고 유라시아군의 잔혹 행위들을 질타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고 빅브라더나 말라바르 전선의 영웅들을 칭송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뭐든 차이는 없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의 모든 단어는 순전히 정통적이고 순전히 영사적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턱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눈 없는 얼굴을 지켜보면서 윈스턴은 그것이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모형 같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뇌가 아니었다. 그의 후두였다. 그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오리의 꾀꾀거림과 같이 무의식적으로 뱉어지는 소음에 불과했다. 차임은 잠시 동안 침묵에 빠져 있으면서 그의 스푼 손잡이로 스튜 찌꺼기에 무늬를 그렸다. 다른 테이블의 목소리는 빠르게 꾀꾀거렸고 주위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들려왔다. 신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 차임이 말했다. 자네도 아는지 모르겠네. 오리말이라고 오리처럼 꾀꾀댄다는 거지.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진 흥미로운 단어들 가운데 하나지. 상대에게 적용하면 그건 욕인 거고, 동의하는 누군가에게 적용하면 그건 칭찬인 거지. 확실히 사임은 증발될 것이다 라고 윈스턴은 다시금 생각했다. 비록 사임이 자신을 경멸하고 조금은 미워한다는 것과 혹시 그렇게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면 충분히 자신을 사고범죄자로 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종의 슬픔을 느끼며 생각했다. 사임에게는 무언가 미묘하게 잘못된 구석이 있었다. 그에게는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다. 분별, 무관심, 일종의 유보된 어리석음 같은 것이. 누구도 그를 비정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영사의 원칙들을 믿었다. 그는 빅브라더를 숭배했다. 그는 승전보를 기뻐했다. 그는 이단자들을 증오했다. 그저 성실했던 것만 아니라 일종의 쉼없는 열정으로, 일반 당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의 취합 능력으로. 그럼에도 불명예의 희미한 기운은 항상 그에게 들러붙어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들을 말했다. 그는 너무 많은 책을 읽었고 화가와 음악가들의 서식처인 밤나무 카페를 자주 드나들었다. 밤나무 카페를 자주 드나드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법은 없었다. 심지어 불문율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그곳은 어딘가 모르게 불길했다. 늙고 신임을 잃은 당의 지도자들이 마침내 숙청당하기 전에 그곳에 모이곤 했었다. 골드스타인 스스로도 수십 년 전에 거기서 때때로 보였다고 말해주곤 했다. 사임의 운명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건 사실이었다. 만약 사임이 심지어 3초 동안이라도 윈스턴의 그 본질을, 비밀스러운 견해들을 짐작한다면 그는 즉시 그를 사고경찰에 고발할 터라는 것.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테지만 사임은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했다. 열의로는 충분치 않았다. 정통은 무의식이었다. 사임이 고개를 들었다. 저기 파슨스가 오는군.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얼마간 저 빌어먹을 바보가 더해진 듯 여겨졌다. 윈스턴의 승리 맨션의 동료 입주자인 파슨스가 정말로 방을 가로질러 요리조리 헤쳐나오고 있었다. 땅딸막한 금발 머리에 개구리처럼 생긴 얼굴을 한 중간 체형의 사내였다. 35의 나이인 그는 이미 목과 허리에 퉁퉁한 살이 오르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활발하고 소년 같았다. 그의 전체적인 외모는 몸만 자란 소년의 것이어서 그는 규정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란 반바지와 회색 셔츠를 입고 스파이단의 상징인 붉은 스카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를 마음속에 그릴 때면 사람들은 언제나 온폭 들어간 무릎과 땅딸막한 팔뚝 위로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을 떠올렸다. 파슨스는 실제로 집단 도보 여행이나 어떤 다른 신체 활동이 그렇게 하도록 구실을 줄 때면 변함없이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두 사람에게 안녕, 안녕 하고 명랑하게 인사하고는 맹렬한 땀냄새를 풍기면서 테이블에 앉았다. 구슬땀이 그의 분홍빛 얼굴 전신에 맺혀 있었다. 그가 흘리는 땀은 엄청났다. 주민센터에서는 언제나 탁구채 손잡이의 축축함으로 그가 탁구를 쳤던 때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사임은 단어들이 긴 열을 이루고 있는 종이 조각을 꺼내서는 손가락 사이에 잉크펜을 끼우고 그것을 살펴보고 있었다. 저 친구 점심시간에도 일하는 것 좀 보게. 파슨스가 윈스턴을 쿡 찌르며 말했다. 열심이군. 거기 보고 있는 게 뭐야, 친구. 내겐 너무 골치 아픈 거겠지만 내가 왜 자네를 쫓고 있느냐면 말이야. 자네가 내게 주는 걸 깜빡했을 회비 때문일세. 무슨 회비였지? 윈스턴이 반사적으로 돈을 찾아 더듬으며 말했다. 대략 봉급의 4분의 1 정도는 임의의 불입금으로 떼어놔야 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챙기기가 어려웠다. 증오주간을 위해서지. 알잖나. 집집마다 내는 기금. 내가 우리 구역 회계 담당자야. 우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굉장한 볼거리를 펼칠 거야. 말해 두지만 우리 낡은 승리 맨션이 이 거리 전체에서 최고로 큰 깃발을 못 갖춘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자넨 $2를 약속했잖나. 윈스턴은 구겨지고 때 묻은 지폐 2장을 찾아서 건넸고 그것을 파슨스는 작은 공책 안에 문맹에 적절한 손글씨로 적어 넣었다. 그건 그렇고, 친구, 그가 말했다. 내 꼬마 녀석이 어제 자네한테 새충을 날렸다고 들었어.
내가 그 녀석 제대로 야단쳐 왔네. 사실 만약 다시 그러면 그 새총을 뺏어 버리겠다고 했지. 내 생각엔 그 애가 처형식에 못 가는 게 좀 속상했던 것 같더군. 윈스턴이 말했다. 아, 그래, 내 말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지. 안 그런가? 장난을 좋아하는 꼬마 녀석들이지. 둘 다 말일세. 하지만 어찌나 열심인지. 당연히 그 애들이 생각하는 거라곤 스파이단이랑 전쟁이 전부라네. 내 작은 딸애가 지난 토요일 버컴스테드 길로 도보 여행을 나갔을 때 뭘 했는지 아나? 그 애가 함께 간 여자애 둘을 데리고 도보에서 살짝 벗어나서는 오후 전부를 한 낯선 남자를 따라다니는데 보냈다더군. 그 애들은 2시간 동안 숲길로 그 남자 꽁무니를 쫓다가 아머샴에 도착했을 때 그자를 순찰대에 넘겼다는 거야. 그 애들은 왜 그랬대? 윈스턴이 다소 충격을 받고 말했다. 파슨스는 의기양양하게 계속했다. 우리 애는 그자가 간첩 같은 게 아닌지 확인한 거지. 예를 들어 낙하산을 타고 떨어졌거나 하는 거. 그런데 요점은 말일세, 친구. 그 애가 처음에 뭘 보고 그자를 쫓았다고 생각하나? 그 애는 그자가 이상한 종류의 신발을 신고 있다고 본 거네. 이전에 그런 신발을 신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자가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었던 거지. 7살 꼬맹이 치고는 무척 예리하지 않나. 그 사람은 어찌 되었나? 윈스턴이 말했다. 아, 물론 그건 나도 알 수 없지. 하지만 당연한 거 아냐. 파슨스는 총을 조준하는 자세를 취하고는 폭발음으로 자신의 혀로 딸깍하는 소리를 냈다. 좋군. 차임이 손에 든 종이 조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두한 채로 말했다. 물론 우리에겐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지. 윈스턴이 의무적으로 말했다. 내 말이 지금은 전쟁 중이잖나. 파슨스가 말했다. 마치 이를 확인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 머리 위 텔레스크린에서 막 트럼펫 소리가 퍼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의 승전보가 아니라 단지 풍요부의 발표였다. 동지들, 열렬한 젊은 목소리가 소리쳤다. 주목해 주십시오. 동지들, 여러분께 영광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모든 소비재 산출표는 생활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20% 높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세아니아 전역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자발적 시위가 있었습니다. 빅브라더의 현명한 지도력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새롭고 행복한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현수막을 노동자들이 공장과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들고 거리를 통과해 행진했습니다. 식료품은 우리의 새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구절이 몇 번 더 반복되었다. 그것은 최근 풍요부에서 특히 잘하는 말이었다. 파슨스는 트럼펫 소리에 주의를 빼앗긴 채 일종의 망연자실한 엄숙함으로 교화된 지루함으로 듣고 앉아 있었다. 그는 수치들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어떻든 만족의 이유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수치된 담배잎이 반쯤 채워진 크고 지저분한 담뱃대를 꺼내놓고 있었다. 일주일에 100g인 담배 배급량으로 파이프 끝까지 채우는 건 좀처럼 가능하지 않았다. 윈스턴은 승리 담배를 조심스레 수평으로 잡고 피우고 있었다. 새 배급은 내일까지 시작되지 않을 텐데 그에게는 단지 4대의 담배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잠시 동안 그는 멀리 있는 소음에는 귀를 닫고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초콜릿 배급량을 일주일에 20g으로 늘려주는 것에 대해 빅브라더에게 감사하는 시위도 일어났던 모양이었다. 배급량을 일주일에 20g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었던 게 고작 어제였는데 하고 그는 반추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가능할까? 고작 20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그렇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파슨스는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짐승 같은 우매함으로 받아들였다. 다른 테이블에 눈 없는 생명체는 지난주 배급이 30g이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고발하고 증발시킬 만한 일을 찾아내겠다는 맹렬한 욕구로 그것을 광적으로 열렬하게 받아들였다. 차임 또한 이중사고를 포함한 좀 더 복잡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그 기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혼자뿐이라는 것일까? 믿어지지 않는 통계들이 계속해서 텔레스크린에서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옷, 더 많은 집,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조리용 냄비, 더 많은 연료, 더 많은 선박, 더 많은 헬리콥터, 더 많은 책, 더 많은 아기들이 생겨났다. 질병, 범죄, 그리고 정신 이상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늘었다. 매년 그리고 매분,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이 상승해서 빠르게 지나갔다. 차임이 앞서 한 것처럼 윈스턴은 스푼을 들어서 테이블을 가로질러 흘린 옅은 색의 고기 국물을 장난삼아 건드리며 긴 한 줄의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삶의 물리적인 느낌에 대해 분개하며 깊이 생각해 보았다. 항상 이래왔던 걸까? 항상 음식은 이 같은 맛이었을까? 그는 구내식당 안을 쭉 둘러보았다. 낮은 천장에 붐비는 방, 그것의 벽들은 셀 수 없는 몸뚱이들의 접촉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너무 붙어 있어서 앉으면 상대 팔꿈치가 닿는 낡은 금속 테이블과 의자들, 구부러진 스푼, 찌그러진 쟁반, 모든 표면이 미끈거리고 틈새에 때가 끼어 있는 조악한 흰색 머그잔, 그리고 시큼하고 복합적인 향기가 나는 질 낮은 진과 질 낮은 커피와 쇠맛, 나는 스튜와 더러운 옷들, 항상 사람들의 위장과 살가제는 누리고 있던 권리로서의 무언가를 사취당했다는 느낌에 일종의 항의가 있었다. 그가 크게 다른 무언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가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든 먹을 것이 제법 충분했던 적은 결코 없었고, 구멍 하나 없는 양말이나 속옷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가구들은 항상 낡고 부서질 듯 했으며, 방은 난방이 부족하고, 지하철은 붐볐고, 집들은 부서졌고, 빵은 거무튀튀했고, 차는 진귀했고, 커피는 불쾌한 맛이었으며, 담배는 불충분했다. 합성진을 제외하곤 싸고 풍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몸이 노화될수록 더 나빠지기는 했지만, 만약 사람들이 불편함과 더러움과 부족함, 끝없는 겨울, 끈적거리는 양말, 결코 작동한 적 없는 승강기, 차가운 물, 모래 같은 비누, 바스러지는 담배, 이상하고 고약한 맛의 음식으로 마음이 병든다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질서가 아니라는 신호는 아닐까? 한때는 달랐었다는 어떤 종류의 선대의 기억이 있지 않고서는 왜 그것이 참을 수 없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는 구내식당을 다시 둘러보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취했고 균일한 푸른 작업복과는 다른 복장을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추할 것 같았다. 방의 저편에는 작고 기묘한 딱정벌레처럼 생긴 남자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의 작은 눈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던지며 좌우를 흘끔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얼마나 쉬운가, 윈스턴은 생각했다. 만약 내가 내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다면 당에서 정한 이상적 육체적인 타입의 걱정 근심 없는 금발에 햇볕에 그을린 큰 체구의 근육질의 청년들과 풍만한 가슴의 처녀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우세하다고 믿는 일이 실제로 그가 판단하는 한 에어스트리번의 대다수 사람들은 작고 까무잡잡하고 못생겼다. 어떻게 그 딱정벌레 같은 유형이 부처들에서 증가해 가는 것인지 기이한 일이었다. 작고 통통한 사람, 삶에 아주 일찍부터 뚱뚱하고 짧은 다리에 날랜 종종걸음의 움직임, 그리고 매우 작은 눈을 가진 뒤룩뒤룩 살찐 얼굴. 이것이 당의 지배하에서 최고로 번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타입이었다. 풍요부의 발표는 또 다른 트럼펫 소리로 끝났고 진부한 음악에게 양보되었다. 파슨스는 수치의 포화로 인해 막연한 열광에 취해 있다가 입에서 파이프를 빼냈다. 풍요부의 발표가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침묵했던 옆 테이블의 꽥꽥거리는 목소리가 이전처럼 크게 다시 시작됐다. 무슨 이유인지 윈스턴은 갑자기 파슨스 부인을 떠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성긴 머리와 얼굴 주름 사이의 먼지와 함께 2년 안에 그 아이들은 그녀를 사고경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다. 파슨스 부인은 증발될 터였다. 차임도 증발될 터였다. 윈스턴도 증발될 터였다. 오브라이언도 증발될 터였다. 반면 파슨스는 증발되지 않을 것이다. 저 꽥꽥거리는 목소리에 눈 없는 인간은 결코 증발되지 않을 터였다. 부처의 미로 같은 복도를 그렇게 민첩하게 오가는 그 딱정벌레 같은 조그만 사람들, 그들 역시 절대 증발되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검은 머리 여자, 픽션부에서 일하는 그 여자 또한 결코 증발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소멸될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럼에도 정확히 무엇이 생존을 결정짓는지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순간 그는 몽상에서 휙 하고 빠져나왔다. 그 여자가 옆 테이블에서 몸을 살짝 돌린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검은 머리 여자였다. 그녀는 곁눈질로, 하지만 묘한 강렬함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길을 알아본 순간 그녀는 다시 시선을 돌렸다. 땀이 윈스턴의 등줄기로 흐르기 시작했다. 극심한 공포가 그를 관통했다. 그것은 거의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일종의 성가신 불안감이 뒤에 남아 있었다. 왜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을까? 왜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걸까? 불행히도 그는 자신이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이미 그 테이블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후에 거기로 왔던 건지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제 적어도 2분 증오 동안에 그녀는 그렇게 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없는데도 바로 그 뒤에 앉았었다. 아마 그녀의 실제 목적은 그에게 귀를 기울여 그가 충분히 크게 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던 것이 분명했다. 그의 이전 생각들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어쩌면 그녀는 실제 사고 경찰의 일원이 아닐지도 몰랐지만 그렇다면 엄밀히 그것은 모두에게 가장 큰 위험인물인 어설픈 스파이였던 것이다. 그는 얼마나 오래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아마 5분 정도가 됐다면 자신의 얼굴 표정이 완벽히 통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어느 공공장소나 텔레스크린의 사정거리 안에 있을 때 딴데 정신을 파는 건 끔찍스럽게 위험한 일이었다. 가장 사소한 것으로도 본심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다. 신경성 안면 경련, 부지불식간의 불안한 표정, 혼자 투덜거리는 버릇,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이상한 기미가 보이는 모든 행동들, 하여간 얼굴에 부적절한 표정을 띠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였다. 심지어 신호로는 그에 해당하는 단어도 있었다. 표정범죄라 불렸다. 여자는 다시 그로부터 돌아서 있었다. 어쩌면 예상과 달리 그녀는 그를 실제로 쫓아다니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가 이틀 연달아 이렇게나 그 가까이 앉았던 것은 우연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담뱃불이 꺼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놓아두었다. 만약 그 안에 담배를 지킨다면 그는 업무 후에 마저 피울 수도 있을 터였다. 옆 테이블 사람이 사고 경찰의 스파이일 가능성이 상당했고 그는 사흘 안에 애정부의 지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지만 담배만큼은 끝까지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차임은 그의 종이 조각을 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은 상태였다. 파슨스는 다시 말을 시작하고 있었다.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 친구. 담배 파이프를 문채로 킥킥거리며 그가 말했다. 언젠가 우리 집 아이 둘이 늙은 상점 여자가 비비의 포스터로 소시지를 싸는 걸 보고 그 여자 치마에 불을 붙였다는 이야기 말야. 여자 뒤로 슬그머니 가서는 성냥한 갑으로 불을 붙여버린 거지. 꽤 심하게 되었을 거야. 조그만 녀석들이, 하지만 아주 열렬하지. 요즘 스파이단에서 그들에게 시키는 훈련은 굉장해. 심지어 나 때보다도 낫다니까. 그들이 가장 최근에 그 애들한테 나눠준 게 뭘 것 같아? 열쇠 구멍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보청기야. 내 딸애가 그걸 집에 가져와서 어느 날 밤 우리 거실 문에다가 대보았는데 그냥 구멍에 귀를 대는 것보다 2배는 잘 들리더라고. 물론 그건 그냥 장난감일 뿐이지만 그래도 고든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지. 그 순간 텔레스크린에서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빠져나왔다. 업무에 돌아가라는 신호였다. 세 사람 모두 일어나서 승강기를 타기 위한 전투에 합류하려 달려갔고 남아있던 담뱃가루는 윈스턴의 담배에서 떨어져 버렸다. 윈스턴은 자신의 일기를 쓰고 있었다. 3년 전이었다. 어두운 저녁, 큰 기차역 인근의 좁은 골목길에서였다. 그녀는 젊은 얼굴에 매우 짙은 화장을 하고 빛이 거의 나지 않는 가로등 밑 벽문간 가까이 서 있었다. 내 관심을 끈 것은 사실 가면 같은 새하얀 얼굴과 새빨간 입술의 화장이었다. 당의 여자들은 절대 얼굴 화장을 하지 않는다. 거리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고 텔레스크린도 없었다. 그녀는 $2를 불렀다. 나는 당장은 계속해서 써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환영을 떨쳐내려 애쓰면서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지그시 눌렀다. 그는 말끝에 일련의 욕설을 외쳐대고 싶은 또는 머리를 벽에 대고 찍고 책상을 차서 넘어뜨리고 잉크병을 창문 너머로 던져 버리고 싶은 거의 압도적인 유혹에 시달렸다. 자신을 괴롭히는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는 어떤 난폭하거나
요란스럽거나 고통스러운 짓이라도 말이다. 내게 있어 최악의 적은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너 자신의 신경체계다. 언제라도 내면의 긴장 상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징후로 변환되기 쉬웠다. 그는 몇 주 전 거리에서 지나쳤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남자로 당원이었고 35에서 40쯤의 나이에 큰 키에 말랐으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몇 미터쯤 떨어져 있을 때 그 남자의 왼쪽 뺨이 갑자기 일종의 경련으로 뒤틀렸다. 그들이 막 서로를 지나쳐 가면서 그 일은 다시 발생했다. 그것은 단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만큼 재빠른 하나의 경련, 떨림이었지만 명백한 습관이었다. 그는 그 당시의 생각을 기억했다. 저 불쌍한 악마는 이미 끝났구나. 그리고 무서운 점은 그 행동이 무의식적이었을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잠꼬대였다. 그가 아는 한 그것에 대항해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써내려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 출입구를 통과했고 뒷마당을 가로질러 지하실 부엌으로 들어갔다. 벽을면에 침대가 하나 있었고 탁자 위에 매우 낮게 켜진 등이 있었다. 그녀는 이빨이 앙다물어졌다. 침을 뱉고 싶었다. 지하실 부엌의 여자와 동시에 그는 아내 캐서린을 생각했다. 윈스턴은 결혼했었다. 아무렇든 결혼한 상태였다. 아마 그가 아는 한 아내는 죽지 않았기에 그는 여전히 결혼 중일 것이다. 그는 지하실 부엌의 따뜻하고 통풍이 안 되는 냄새를 다시 마시는 것처럼 여겨졌다. 벌레와 더러운 옷가지들과 지독한 싸구려 향수가 뒤섞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여성은 결코 사용하지 않는 향수여서, 아니 그래서 상상만 할 수 있었기에 매혹적인 그 냄새를, 오직 프롤만 향수를 사용했다. 그의 마음속 그것의 냄새는 불가분하게 간음과 섞여 있었다. 그가 그 여자를 따라갔던 2년 남짓 만에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일탈이었다. 물론 매춘부를 사는 일은 금지돼 있었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활기를 위해 깨뜨리기도 하는 규칙들 가운데 하나였다. 위험하기는 했지만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매춘부와 함께 있다 잡히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의 5년형쯤이 될 터였다. 다른 범죄가 없다면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장에서 잡히는 것만 피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부담되지 않는 일이었다. 빈곤 지역에는 자신의 몸을 팔 준비가 돼 있는 여자들이 득식을 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진한 병으로도 살 수 있었는데 프롤들은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돼 있었던 것이다. 암묵적으로 당에서는 전체를 억압할 수 없는 본능의 배출구로서 매춘을 장려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것이 한낱 은밀하고 즐거움 없는, 단지 멸시하는 최하층 여성들을 수반한 방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도 않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당원들 사이의 난교였다. 그러나 이것은 대숙청 때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자백하는 범죄들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당의 목표는 단순히 당이 통제할 수 없이 형성되는 남녀의 정절을 제재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것의 진짜 선언하지 않은 목적은 성행위로부터 모든 쾌락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사랑뿐만 아니라 성행위조차도 적대시했던 것이다.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당원 사이의 모든 결혼은 그 같은 목적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 원칙이 결코 명백하게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관계된 그 커플이 육체적으로 서로에게 끌린다는 인상을 주면 허가는 항상 거절당했다. 오로지 인정되는 결혼의 목적은 당에 대한 봉사를 위한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성교는 조금 역겨운 사소한 수술처럼 보였다. 마치 관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도 이 역시 명백한 단어들로 표현된 적은 결코 없었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것은 모든 당원들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부터 줄곧 주입되어 왔다. 심지어 청년 성교동맹 같은 기구도 있었다. 그것은 남녀 모두를 위해 완전한 독신 생활을 옹호했다. 모든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낳았고 공공기관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이것은 윈스턴이 알기로 전혀 진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당의 보편적 이념에 들어맞았다. 당에서는 성적 본능을 죽여버리거나 혹은 만약 그것을 죽일 수 없다면 그때는 그것을 왜곡하고 더럽히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여자들에 관한 한
당의 노력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만약 희망이 있다면 윈스턴은 썼다. 그것은 프롤들에게 있다. 만약 희망이 있다면 틀림없이 프롤들에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오세아니아 인구의 85%인 들끓고 있는 경시된 대중들만이 어느 때고 당을 파괴할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은 내부로부터 전복될 수 없었다. 적들은 만약 어떤 적들이 있었다 한들 함께 모이거나 심지어 서로가 알아볼 방법도 없을 것이다. 비록 전설적인 형제단이 존재한다 해도 있는 그대로 그 멤버들이 둘셋 이상의 수로 모인다는 건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발라는 눈빛 속 표정, 목소리의 굴절, 기껏해야 가끔씩의 은밀한 단어 정도를 의미했다. 하지만 프롤들은 단지 어떻게든 그들 자신의 힘을 의식하기만 하면 되었지 공모를 할 필요도 없을 터였다. 그들은 그저 들고 일어나 파리를 쫓는 말처럼 스스로 흔들기만 해도 되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선택한다면 그들은 당을 내일 아침 산산이 날려버릴 수도 있었다. 확실히 조만간 그들은 그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릴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언젠가 복잡한 거리를 걸어 내려가던 중에 조금 앞쪽 거리 한편에서 여자들이 내지르는 수백 개의 커다란 외침이 터져 나왔던 때를 떠올렸다. 종소리의 반향처럼 깊고 크게 울려 퍼지고 있던 거대하고 무서운 분노와 절망의 울부짖음이었다. 그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시작됐구나. 그는 생각했었다. 폭동이다. 프롤들이 마침내 속박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 길거리 시장의 노점을 둘러싸고 운집해 있는 200~300명 여성의 군중이 보였다. 마치 침몰하는 배의 운명적인 승객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극적인 얼굴로. 하지만 그 순간 대체적인 절망감은 다수의 개별적인 싸움으로 흩어졌다. 노점들 가운데 한 곳에서 양은 냄비를 팔고 있었던 듯했다. 그것들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지만 어떤 종류의 조리용 냄비든 언제나 구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재고가 예기치 않게 동나 있었다. 성공한 여자들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떠밀리며 냄비와 함께 급히 떠나려 애쓰고 있었다. 노점을 둘러싼 군중이 노점 주인의 편파성과 어딘가에 내피를 더 비축하고 있을 거라고 비난하는 욕을 해대고 있는 동안 새로운 고함 하나가 터져 나왔다. 비대한 여자 둘이 그중 하나는 머리가 풀어 헤쳐진 채 같은 냄비를 붙잡고서는 상대의 손에서 빼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잠시 그들은 서로 힘껏 당겼고 그때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 버렸다. 윈스턴은 그 모습을 혐오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럼에도 아주 잠시 동안 겨우 수백 명의 목청으로부터 터져 나온 그 울부짖음 속에 섬뜩한 힘이라니. 왜 그들은 그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결코 저처럼 소리를 낼 수 없었던 걸까? 그는 썼다. 그들은 자각하게 되기까지 결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반란을 일으킨 후에야 비로소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거의 당의 교과서에서 하나를 베껴 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당에서는 프롤들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주장했다. 혁명 이전에 그들은 자본가들에 의해 끔찍하게 억압받았다. 그들은 굶주렸고 채찍질 당했으며 여자들은 탄광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고 아이들은 6살 나이에 공장으로 팔려갔다. 하지만 동시에 이중사고 원리에 충실하게 당에서는 프롤은 몇 가지 단순한 규칙의 적용으로 날 때부터 동물처럼 굴종하고 있어야만 하는 열등한 사람이라고 가르쳤다. 실제 아주 조금 프롤에 대해 알려져 있다. 많이 아는 건 필요치 않았다. 그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번식하는 한 그들의 다른 행동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평원에 풀어놓은 소떼처럼 그들 스스로 버려두자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조상의 패턴인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태어났고 시궁창에서 성장했고 12살이면 일을 했다. 아름다움과 성적 욕구가 꽃처럼 피어나는 시기를 간단히 통과했으며 20이면 결혼했고 30에 중년이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60이면 죽었다. 고된 육체 노동, 가정과 아이들 돌보기,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 영화, 축구, 맥주, 그리고 무엇보다 도박으로 그들 마음의 한계를 메웠다. 그들을 통제하에 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적잖은 사고경찰의 요원들은 언제나 그들 사이에서 움직였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위험할 수도 있을 거라 판단되는 몇몇 개인들을 점찍고 제거하면서
하지만 그들에게 당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프롤들이 강한 정치적 감정들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의 전부는 길어진 노동시간이나 줄어든 배급을 받아들이게 할 필요가 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원초적 애국심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불만을 품게 될 때조차 그들이 가끔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불만은 아무데로도 이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체적인 개념이 없는 존재로 오로지 작고 분명한 불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었다. 더 큰 악패는 늘 그들의 인지에서 벗어났다. 프롤의 대다수가 심지어 그들의 집에 텔레스크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민간 경찰조차 그들을 미미하게 참견할 뿐이었다. 도둑, 노상강도, 매춘부, 마약상, 그리고 온갖 종류의 몰입애들 세상인 세계로서의 런던에는 엄청난 양의 범죄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프롤 자신들 사이에서 벌어졌으므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도덕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조상의 규칙을 따르는 게 허락되었다. 당의 성적 청교도주의가 그들에게는 강요되지 않았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성행위가 처벌받지 않았고 이혼이 허용되었다. 그 점에 있어서 심지어 종교 예배조차 만약 프롤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원한다는 어떤 신호를 보였다면 허락되었을 것이었다. 그들은 의심조차 할 가치가 없었다. 당의 강령대로라면 프롤과 동물들은 자유였다. 윈스턴은 아래로 손을 뻗어 그의 정맥류 궤양을 조심스럽게 긁었다. 다시 가려워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늘 되돌아오는 생각은 혁명 이전의 삶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아는 게 가능치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파슨스 부인에게 빌렸던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 복사본 한 부를 꺼내 일기장의 한 구절을 베껴 쓰기 시작했다. 옛날 영광스러운 혁명 이전에는 런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먹을 게 충분치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 수백 수천 명이 발에 부츠 하나 신지 못하고 그 아래서 잠들 지붕조차 갖지 못했던 어둡고 더럽고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아이들이 잔혹한 주인을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는데 만약 그들이 너무 느리게 일을 하면 채찍질을 하고 부패한 빵 부스러기와 물 외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가난 중에도 단지 몇 채의 대단히 크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시중을 들 30명쯤의 노예를 거느린 부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이 부유한 이들을 자본가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옆창의 그림 속 인물처럼 흉악한 얼굴을 한 살찌고 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프로코트라 불리던 검은 코트를 입고 난로 연통 같은 괴상하고 광택나는 실크해트라고 불리는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자본가들의 제복이었고 그 밖에 누구도 그렇게 입는 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본가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으며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땅과 모든 집, 모든 공장, 그리고 모든 돈을 소유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들을 거역하면 그들을 감옥에 쳐넣거나 일거리를 빼앗아 굶어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반인이라도 자본가에게 말을 걸 때면 굽실거려야만 했고 그에게 절을 해야 했으며 모자를 벗고 그를 주인님이라고 칭해야 했습니다. 모든 자본가들의 우두머리는 왕이라고 불렸으며 또한 외에도 그는 나머지 목록을 알고 있었다. 성직복을 입은 주교들, 어민법복을 입은 판사들, 형틀, 착고, 징벌용 바퀴, 9가닥의 채찍, 시장의 연회, 그리고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던 관행에 대해 언급되어 있을 터였다. 거기에는 또한 초약원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어린이용 교과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을 터였다. 그것은 모든 자본가가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 중 어느 여자와도 잘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법이었다. 이 가운데 거짓말이 얼마나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텐가. 평균적인 인간이 혁명 전보다 지금이 사정이 나아졌다는 건 진실일 수도 있었다. 반대로 유일한 증거는 스스로의 뼛속에서 느껴지는 무언의 항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견딜 수 없고 어떤 다른 시기에는 틀림없이 달랐을 거라는 본능적인 느낌뿐이었다. 현대 생활에 있어 진실로 특징적인 것은 그것의 잔혹성과 불안정함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의 공허함, 음산함, 무관심함일 거라는 생각이 그를 스쳤다. 주위를 둘러보자면 생활은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거짓말들뿐 아니라
심지어 당에서 도달하고자 애쓰는 이상과도 닮아 있지 않게 만들어졌다. 그것의 많은 부분이 심지어 당원에게 있어서도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이었다. 따분한 업무를 묵묵히 해내고 지하철 자리를 위해 싸우면서 달콤한 정제를 얻어먹고 담배꽁초를 아껴두는 것의 문제였다. 당에서 설정한 이상은 무언가 거대하고 대단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강철과 콘크리트에 괴물 같은 기계와 무시무시한 무기의 세계였다. 3억 명의 사람들 전부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슬로건을 외치면서 끊임없이 일하고 싸우고 이기고 박해하면서 완벽한 합일 속에 전진해가는 전사들과 광신도들의 나라였다. 실제는 부패해가는 암담한 도시들로 빈곤한 사람들이 항상 양배추와 지독한 화장실 냄새를 풍기는 수리한 19세기 집 안에서 구멍난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곳이었다. 그는 광활하고 황폐한 100만 개의 쓰레기통의 도시, 그리고 줄이 간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를 한 여자가 막힌 낡은 배수관을 도움도 없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파슨스 부인의 그림이 뒤섞인 런던의 앞날을 보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손을 내려 뻗어 다시 발목을 긁었다. 밤이고 낮이고 텔레스크린에서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먹을 게 더 많으며 입을 옷이 더 많고 집들이 더 낮고 오락거리가 더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계를 귀가 아프게 찌어댔다. 50년 전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짧은 시간 일했으며 더 크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하고 더 지적이며 더 나은 교육을 받았다는 그 말은 결코 그 중에 한마디도 입증되거나 반증될 수 없었다. 예컨대 당은 주장했다. 오늘날 40%의 성인 프롤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혁명 전에는 그 수가 단지 15%였다고. 당은 영아 사망률이 현재는 단지 1000명 중 160명에 지나지 않지만 그의 반해의 혁명 전에는 300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계속되었다.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하나의 방정식 같았다. 문자 그대로 역사책 속 모든 말들이 매우 당연한 듯해도 심지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들조차도 순전한 공상이었다. 그가 알고 있는 바로 초약원 같은 그런 법이나 자본가 같은 그런 존재, 실크해트 같은 옷까지는 결코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과거는 지워졌고 그 지움은 잊혔고 거짓은 진실이 되었다. 그의 삶 속에 단지 한 번, 그 사건 이후 그것이 중요했다. 그는 위조 행위의 구체적이고 틀림없는 증거를 소유한 적이 있었다. 그는 30초쯤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 쥐고 있었다. 1973년, 틀림없이 그 해였다. 어쨌든 그와 캐서린이 헤어졌던 그 무렵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유의미한 날짜는 7, 8년 전이었다. 그 이야기는 실제로 혁명의 원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제거되었던 대숙청 기간인 6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빅브라더 그 자신만 제외하고 1970년까지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머지 모두는 그때까지 반역자와 반혁명주의자로 드러난 상태였다. 골드스타인은 달아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고 몇몇은 단순히 사라졌으며 반면 대다수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만든 극적인 공개 재판 후에 공개 처형을 당했다. 마지막 생존자 중에는 존스, 에런슨, 러더퍼드라는 이름의 세 남자가 있었다. 이들 셋이 체포된 건 1965년이 틀림없었다. 종종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은 1년 이상 사라졌었고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통의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며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적과의 사통, 공금 횡령, 여러 신망 높은 당원들의 암살, 혁명이 있기 훨씬 전부터 꾸며왔던 빅브라더의 지도자적 지위에 반하는 음모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작행위들을 자백했다. 이러한 것들을 자백한 후 그들은 사면받고 당에 복귀됐고 사실은 한직이지만 중요한 것처럼 들리는 직책을 받았다. 세 사람 모두 타임스에 자신들의 변절 이유를 분석하고 궤과천선할 것을 약속하는 길고 비굴한 기사들을 썼었다. 그들이 풀려나고 얼마 후 윈스턴은 밤나무 카페에서 실제로 그들 셋 전부를 봤었다. 그는 그들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느꼈던 일종의 멋진 이끌림 같은 것을 기억했다. 그들은 그 자신보다 훨씬 늙은 사람들, 고대의 유적들로
당의 영웅적인 시대로부터 남아있는 거의 최후의 위대한 인물들이었다. 지하투쟁과 시가전 당시의 매력이 여전히 그들에게 어렴풋이 들러붙어 있었다. 그는 이미 그 당시 사실과 날짜들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빅브라더의 이름을 알았던 것보다 몇 년 앞서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은 범법자, 즉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1, 2년 내에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소멸을 맞게 될 이들이었다. 한번 사고 경찰의 소나기에 떨어진 사람 누구도 끝내 탈출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들은 무덤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는 송장들이었다.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이는 것조차 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카페의 특별 메뉴인 정향 냄새가 나는 진 잔을 앞에 두고 침묵하며 앉아있는 중이었다. 책 가운데 윈스턴에게 외모면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건 러더퍼드였다. 러더퍼드는 한때 유명한 캐리커처 화가였다. 그의 인정사정 없는 만화들은 혁명 전과 혁명 중에 여론을 부추기는 데 기여했었다. 지금도 오랜 간극을 두고 그의 만화는 타임스에 게재되고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히 그의 이전 것들의 모방에 불과했고 이상하게 생명력과 설득력이 없었다. 항상 그것들은 그 오래된 주제들 빈민가의 공동주택, 굶주린 아이들, 시가전, 실크해트를 쓴 자본가들의 반복이었다. 심지어 바리케이드 위에서조차 자본가들은 끝까지 과거로 돌아가려는 헛된 수고로서의 자신들의 실크해트에 집착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몸집이 거대한 사내로 갈기 같은 기름진 회색 머리에 얼굴은 움푹 파인 주름에 두터운 흑인 입술을 하고 있었다. 한때 그는 틀림없이 엄청나게 강했었겠지만 이제 그의 거대한 몸은 처지고 굽고 불룩해지고 사방으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산 하나가 무너지는 것처럼. 때는 한산한 15시였다. 윈스턴은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카페 안에 있었던 건지 이제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그곳은 거의 비어 있었다. 텔레스크린으로부터는 아무 의미 없는 깡통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거의 꼼짝하지 않고 그들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웨이터가 새로운 진 잔들을 가져왔다. 그들 옆 테이블 위에는 체스판이 있었다. 말들이 놓인 채였지만 게임을 시작한 건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전부라고 해야 한 30초쯤 텔레스크린에서 무슨 일인가가 발생했다. 연주되던 선율이 바뀌었고 음악의 음조 역시 바뀌었다. 거기에 끼어든 것은 하지만 그건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였다. 그것은 독특한 금이 가는 듯한 시끄럽게 울어대며 조소하고 있는 소리였다. 마음속으로 윈스턴은 그것을 옐로우 노트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서 텔레스크린에서 어떤 목소리가 노래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윈스턴이 다시 러더퍼드의 심하게 손상된 얼굴을 힐끔 보았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마음속에 전율 같은 것을 느끼며 더불어 그럼에도 무엇에 전율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에런슨과 러더퍼드 둘 다 코가 부셔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얼마 후 세 사람 모두 다시 체포됐다. 그들이 풀려난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음모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재판에서 그들은 전부 관련된 새로운 범죄들과 함께 이전 범죄들을 다시 한번 자백했다. 그들은 처형당했고 그들의 운명은 후세에게 주는 경고로서 당의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이 있고 약 5년 후인 1973년 윈스턴이 기관에서 그의 책상으로 막 미끄러져 나온 문서 다발을 펼쳤을 때 다른 것들 사이에 잘못 끼워진 다음 잊혀졌을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을 평평히 한 즉시 그는 그것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10년 전쯤에 타임스에서 찢겨진 반쪽짜리 종이였고 페이지의 위쪽이기에 날짜를 담고 있었다. 뉴욕에서 열린 어떤 당 행사 대표단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었다. 무리 중앙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것은 존스, 에런슨, 그리고 러더퍼드였다. 어쨌든 그들의 이름이 아래의 캡션에 나와 있었기에 그들을 오해할 수도 없었다. 요지는 두 번의 재판에서 세 사람 모두 그 날짜에 유라시아 영토에 있었다고 자백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회합하기 위해 캐나다의 비밀 비행장에서 날아갔고 중요한 군사 기밀을 넘겨준 유라시아 작전 참모 멤버들과 회담했었다. 그 날짜는 마침 세례 요한 축일이었기 때문에
윈스턴의 뇌리에 뚜렷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전말은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곳에도 기록돼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가능한 결론은 오직 하나였다. 그 자백들은 거짓말이었다. 물론 이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발견은 아니었다. 심지어 그때에도 윈스턴은 대숙청에서 제거됐던 사람들이 기소된 죄를 실제로 저질렀다고는 상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확고한 증거였다. 잘못된 지층을 뒤집고 지질학 이론을 파괴하는 화석뼈 같은 폐지시킨 과거의 파편 한 조각이었다. 만약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에 공표되고 그것의 의미가 알려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당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는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었다. 그 사진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자마자 그는 그것을 다른 종이로 덮어버렸었다. 운 좋게 그가 그것을 펼쳤을 때 그것은 텔레스크린에 보여지는 지점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메모 용지철을 무릎 위에 두고 자신의 의자를 뒤로 밀었다. 가능한 텔레스크린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였다. 표정 없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심지어 호흡조차 노력해서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심장 박동은 조절할 수 없었고 텔레스크린은 그것마저 집어낼 만큼 충분히 섬세했다. 그는 어찌할지를 판단하는데 10분쯤을 흘려보내면서 그 시간 내내 어떤 사고, 이를테면 갑자기 틈새기 바람이 그의 책상을 가로질러 불어온다든가에 의해 발각될 것 같은 두려움에 잔뜩 시달려야 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열어보지 않고 그는 사진을 다른 페이지와 함께 기억 구멍 속으로 떨어뜨렸다. 1분 이내에 어쩌면 그것은 재가 돼 사라졌을 터였다. 그게 11년 전이었다. 요즘이라면 아마 그는 그 사진을 간직했었을 테다. 그것을 손안에 쥐어봤다는 사실이 그 사진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도 단지 기억뿐인데 그에게 심지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상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증거 하나가 한때 존재했다고 해서 과거에 대한 당의 장악력이 약해질까? 그는 궁금했다. 그러나 오늘 만일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것의 재로부터 되살려낸다 해도 그 사진은 심지어 증거조차 되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가 그의 발견물을 얻었던 그때도 오세아니아는 더 이상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 아니었고 죽은 세 사람이 나라를 배신한 건 틀림없이 동아시아 요원들에게였던 것이다. 그때 이후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었다. 2번인지 3번인지 몇 번이었는지 기억할 수는 없었다. 아마도 바로 그 자백들은 원래의 사실과 날짜들이 더 이상 최소한의 의미도 갖지 못할 때까지 다시 쓰여지고 다시 쓰여졌을 것이다. 과거는 단 한 번 바뀌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었던 것이다. 악몽의 의미로 그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왜 그 거대한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는지 결코 명백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과거를 조작하는 즉각적인 이점들은 분명했지만 그 궁극적인 동기는 미스터리였다. 그는 다시 펜을 집어들었고 그리고 썼다. 나는 어떻게를 이해했다. 나는 왜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전에도 수차례 궁금했던 것처럼 그는 그 자신이 미치광이가 아닐까 궁금했다. 어쩌면 미치광이는 단순하게 한 명의 소수파일지도 모른다. 한때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믿는 것이 미쳤다는 것의 신호였다. 오늘날은 과거가 변경할 수 없는 거라고 믿는 것이 미쳤다는 신호였다. 그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르고 만약 혼자라면 그때는 미치광이인 것이다. 그러나 미치광이가 된다는 생각이 그를 크게 힘들게 한 것은 아니었다. 공포는 그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린이용 역사책을 집어들고는 그것의 표제화로 구성된 빅브라더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최면을 거는 듯한 눈이 그 자신의 눈을 응시했다. 마치 어떤 거대한 힘이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두개골 안쪽으로 스며든 어떤 것이 거의 감지한 증거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 뇌를 두드려대고 믿음을 겁먹게 만들어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았다. 끝내 당에서는 2 더하기 2는 5라고 선언할 테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될 터였다. 그들이 조만간 그런 주장을 하리라는 것은 당연했다. 그들 위치에서의 논리는 그것을 요구했다. 단지 경험의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실제 외부의 존재마저도 그들의 철학에 의해 조용하게 부정당했다. 이단들의 이단이 상식이었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옳아서일 수도 있다는 데 있었다. 결국
어떻게 우리는 2 더하기 2가 4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또는 중력은 작용하는가? 또는 과거가 불변하다는 것은 만약 과거와 외부 세계 둘 다가 오직 마음속에 존재하고 그 마음속 자체가 통제 가능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 아니다. 갑자기 용기가 자연히 강화되는 듯했다. 오브라이언의 얼굴이 어떤 뚜렷한 연관성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펼쳐졌다. 그는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편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오브라이언을 위해 오브라이언에게 일기를 쓰는 중이었다. 그것은 결코 누구도 읽을 수 없게 되겠지만 특정 인물에게 쓰여지면서 그 사실로부터 그것의 색깔을 띠게 되는 끝없이 계속되는 편지 같은 것이었다. 당은 눈과 귀로 얻은 증거를 거부하라고 말했다. 그것이 그들의 최종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었다. 당이 어느 식자라도 토론에서 그를 제압할 용이함, 그가 이해할 수도 더 이상 답할 수도 없을 미묘한 논쟁, 그의 대항에 배치된 막강한 힘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옳았다. 그들이 틀렸었고 그가 옳았었다. 분명한 것, 어리석은 것, 그리고 진실은 지켜져야만 했다. 자명한 것들은 진실이니 견뎌내자. 완전한 세상은 존재한다. 그 법칙들은 바뀌지 않는다. 돌은 단단하고 물은 축축하고 지지되지 않는 물체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진다. 오브라이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격언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는 썼다. 자유는 2 더하기 2는 4를 만든다고 말하는 자유이다. 만약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따라온다. 샛길 끝 어딘가로부터 로스팅 중인 커피 향기가 승리 커피가 아니라 진짜 커피였다. 길 안쪽으로 풍겨나왔다. 윈스턴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대략 2초가량 그는 반쯤 잊혀진 어린 시절의 세계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때 문 하나가 마치 들려오던 소리가 끊기듯 갑작스레 향기가 끊기면서 쾅 하고 닫혔다. 그는 보도를 몇 킬로미터나 걸어왔고 정맥류 궤양은 욱신거리고 있었다. 오늘로써 그가 지역 문화센터의 저녁 모임을 빼먹은 게 3주 동안 2번째였다. 센터에서 참석 횟수를 주의 깊게 체크할 것이 확실했기에 무모한 행위였다. 원칙적으로 당원은 여가 시간이 없었으며 침대에 든 때를 제외하면 절대 혼자여서는 안 되었다. 일하거나 밥을 먹거나 또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집단 오락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고독을 느껴보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행동도, 심지어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조차 항상 얼마간의 위험이 따랐다. 신어로 이를 가리키는 단어도 있었다. 혼자 살리라 했고 개인주의와 궤벽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 저녁 그가 진실부를 나설 때 4월의 그윽한 공기가 그를 유혹했다. 하늘은 그가 본 어느 때보다 포근한 푸른빛이었다. 갑자기 센터에서 보낼 길고 시끄러운 저녁이, 지루한 소모적인 게임들이, 강좌들이, 진으로 기름칠되는 삐걱거리는 동지애가 참을 수 없게 여겨졌다. 충동적으로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몸을 돌렸고 런던의 미로 속을 방황했다. 처음엔 남쪽을, 그러고는 동쪽을, 그러고는 다시 북쪽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거의 신경 쓰지 않은 채 알지 못하는 길들 사이를 자신을 잇고, 만약 희망이 있다면 그는 일기에 썼었다. 프롤들에게 있다. 상징적인 진실이면서 명백히 부조리한 진술이기도 한 그 말이 계속해서 그에게 되돌아왔다. 그는 북동쪽의 한때 세인트 판크라스 역이었던 갈색 빛깔의 빈민가 내의 막연한 어딘가에 있었다. 그는 포장도로 위에 곧바로 놓여 어딘가 기묘하게 쥐구멍을 연상시키는 낡은 출입구가 달린 작은 2층 집들의 자갈길을 걷고 있었다. 자갈 사이 여기저기엔 아주 더러운 물 웅덩이들이 있었다. 어두운 출입구 안팎과 양쪽으로 갈라지는 비좁은 골목길들을 따라 놀랄만한 수의 사람들이 들끓었다. 입에 립스틱을 조잡하게 바른 성숙한 아가씨들과 그 아가씨들을 쫓는 청년들, 그리고 그 아가씨들의 10년 후를 보여주듯 몸이 불어 뒤뚱거리며 걷고 있는 여자들, 그리고 늙어등이 굽은 사람들이 느릿느릿 걷고 있었고, 물웅덩이에서 놀다가 엄마의 환한 고함에 뿔뿔이 흩어지는 다해진 옷에 맨발의 아이들이 있었다. 아마도 그 거리의 창문들 중 4분의 1은 부서져서 판자로 덧대 놓은 것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윈스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몇몇이 일종의 호기심 섞인 경계심으로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적벽돌 같은 팔을 팔짱 낀 두 명의 덩치 큰 여성이 출입구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윈스턴이 다가갔을 때 대화 몇 마디가 들렸다. 단호한 목소리들이 갑작스레 멈췄다. 여자들은 그가 지나는 동안 적대적인 침묵 속에서 그를 살폈다. 하지만 그건 정확히는 적대심이 아니었다. 그저 어떤 생소한 동물이 지날 때 보이는 일종의 경계심으로서의 순간적인 경직이었을 뿐이었다. 당의 푸른 작업복은 이 같은 거리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다. 정말이지 확실한 용무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장소에서 눈에 띄는 건 현명하지 못했다. 만약 순찰병들과 마주치게 되면 그들은 멈춰 세울 수도 있었다. 신분증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동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퇴근은 언제 했습니까? 이게 평소에 집에 가는 길입니까? 등등. 특별한 길로 집으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만약 사고 경찰이 이를 알게 된다면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갑자기 거리 전체에 소동이 일었다. 사방에 경고하는 외침 소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토끼처럼 출입구 안으로 잽싸게 움직였다. 한 젊은 여자가 윈스턴의 조금 앞에 있는 출입구에서 훌쩍 뛰어나와서는 무릉덩이에서 놀고 있던 어린애를 잡아채서는 앞치마로 휘감고는 다시 훌쩍 뛰어들어갔다. 모든 게 한 동작이었다. 거의 동시에 옆 골목에서 나타난 콘서티나의 주름같이 구겨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흥분하여 하늘을 가리키며 윈스턴을 향해 달려왔다. 찜통이다. 그가 소리쳤다. 조심해요. 높은 양반, 머리 위에서 꽝해요. 빨리 엎드려요. 찜통은 별칭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프롤들은 로켓 폭탄을 그렇게 불렀다. 윈스턴은 지체 없이 몸을 날려 얼굴을 묻었다. 프롤들이 이런 종류의 경고를 할 때면 거의 언제나 옳았다. 로켓은 추정컨대 소리보다 빠르게 표적을 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켓이 날아올 때 몇 초 전에 알려주는 어떤 종류의 본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윈스턴은 머리 위로 팔뚝을 둘러 쥐었다. 포장으로를 들썩이게 만드는 듯한 굉음이 있었다. 가벼운 파편들이 그의 등 위로 후두두 빗발치듯 쏟아졌다. 일어섰을 때 그는 가장 가까운 창문의 유리 파편들을 덮어쓰고 있었다. 그는 걸어갔다. 폭격은 그 거리 200m 위쪽으로 한 무리의 집들을 파괴했다.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에 매달려 있었고 아래로 군중들이 이미 폐허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석고 먼지가 그득했다. 그의 앞 도로 위로 작은 석고더미 하나가 쌓여 있었고 그것의 중간에서 선명한 붉은 줄 하나를 볼 수 있었다. 그것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것이 손목에서 잘려나온 사람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투성이 몸통에서 분리된 그 손은 석고상을 닮은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새하였다. 그는 그것을 배수로 안으로 차 넣었다. 그러고 나서는 군중을 피하기 위해 오른편 옆길로 돌아 내려갔다. 3, 4분 만에 그는 폭격의 영향을 받았던 구역에서 벗어났고 그 거리에 칙칙하고 시끌벅적한 삶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스무시가 거의 가까워 있었는데 프롤들이 자주 가는 술집들은 손님들로 미어터졌다. 끊임없이 여닫히고 있는 때 묻은 회전문들에서는 소변과 톱밥, 시큼한 맥주 냄새가 흘러나왔다. 돌출된 건물 정면에 의에 생긴 모서리에 사내 셋이 바싹 달라붙어 서 있었다. 그들 중간에 한 사람이 접힌 신문을 붙들고 있었고 다른 둘이 어깨 너머로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을 알아볼 만큼 충분히 가까워지기도 전에 윈스턴은 몸짓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이 읽고 있는 것은 명백히 매우 심각한 뉴스거리일 터였다. 그가 그들로부터 몇 걸음 벗어났을 때 갑자기 그룹이 흩어졌고 사내 가운데 둘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잠시 동안 그들은 거의 주먹이라도 한 방 날릴 기세였다. 그들은 복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윈스턴은 30m쯤 갔을 때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생생하고 격정적인 얼굴로 다투고 있었다. 주마다 막대한 상금이 주어지는 로또는 프롤들이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공개 행사였다. 로또는 아마도 수백만 프롤들에게 남아있는 삶의 유일한 이유는 아닐지라도 으뜸가는 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그들의 기쁨이었다. 어리석음이었다. 진통제였다. 그들의 지적인 흥분제였다. 복권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심지어 간신히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조차 복잡한 계산을 해내고 믿기 어려운 기억력을 발휘하는 듯했다. 단순하게 번호 순서, 예측지, 그리고 행운의 부적을 판매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부류들도 있었다. 윈스턴은 로또를 운용하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것은 풍요부에서 관리되었지만 그는 그 시상금이 크게 꾸며진 액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작은 액수만이 실제적으로 지불되었으며 큰 상금의 시상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오세아니아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실제 상호간 교통이 부재한 바탕에서 이런 일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프롤들에게 있었다.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야만 했다.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보도 위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은 신념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가 돌아들어 왔었던 길이 내리막이 되었다. 그가 이전에 이 동네에 와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 주도로가 있었다. 앞쪽 어딘가로부터 시끄럽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길은 급격히 꺾였다가는 몇몇 노점상들이 시들한 야채를 팔고 있는 움푹한 골목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끝났다. 그때 윈스턴은 그가 있는 곳을 기억해냈다. 골목은 주도로로 나가게 이어질 테고 내려가 다음번에 돌면 5분이 못 미쳐서 그가 지금 일기를 쓰고 있는 공책을 샀었던 중고품 가게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펜대와 잉크병을 샀던 작은 문구점이 멀리 있지 않았다. 그는 계단 꼭대기에서 잠시 멈췄다. 골목의 반대편에는 창문에 성에가 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저 먼지로 뒤덮인 우중충한 작은 펍 하나가 있었다. 등은 굽었지만 활기찬, 매우 늙은 영감 한 사람이 흰 콧수염을 새우처럼 세우고 회전문을 밀치며 들어갔다. 윈스턴은 지켜보며 서 있다가 적어도 여든은 되어 보이는 영감은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중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를 비롯해 얼마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연배의 다른 이들이 현존하는 사라진 자본주의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셈이었다. 당 자체에는 사상이 혁명 전에 형성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9세대는 50, 60년대 대숙청 중에 거의 제거되었고 살아남은 몇은 오래전 겁을 먹고 확실히 지적으로도 투항한 상태였다. 만약 아직 금세기 초의 상황을 진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프롤일 수밖에 없었다. 불현듯 역사책으로부터 자신의 일기장에 베껴둔 그 문구가 윈스턴의 마음속에 되살아났고 터무니없는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펍으로 들어가 그 노인과 가까워져서 묻고 싶었다. 그는 말할 터였다. 어렸을 때 당신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이 지금보다 좋았습니까? 아니면 나빴었나요?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서둘러 계단을 밟아 내려갔고 좁은 길을 가로질러 갔다. 그것은 물론 미친 짓이었다. 평소에도 프롤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펍을 이용하는데 대한 확실한 규정은 없었지만 그것은 눈에 띄지 않고 지나치기엔 너무 멀리 간 유별난 행동이었다. 만약 순찰병들이 나타나면 현기증이 나서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믿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문을 밀어젖혔고 시큼한 맥주의 지독한 싸구려 냄새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가 들어섰을 때 목소리 소음이 반쯤 낮아졌다. 그는 등 뒤로 모두가 자신의 푸른 작업복을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의 다른 쪽 끝에서 진행되고 있던 다트 게임은 아마 30초쯤 저절로 중단된 듯했다. 따라 들어온 그 노인은 바의 선체, 크고 굳센 엄청난 팔뚝을 가진 매부리코의 젊은 남자 바텐더와 일종의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손에 각각 유리잔을 들고 둘러서 있는 다른 한 무리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의 까칠하게 수염이 자란 흰 얼굴이 핑크빛으로 붉어졌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고 윈스턴과 부딪혔다. 윈스턴이 정중하게 그를 팔로 잡았다. 제가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그가 말했다. 당신 신사로군. 다시 자신의 어깨를 곧게 펴면서 상대가 말했다. 그는 윈스턴의 푸른 작업복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바텐더는 두꺼운 유리잔에 짙은 갈색 맥주 반 리터짜리 2개를 따랐다. 유리잔은 그가 카운터 아래 양동이에 씻어 두었던 것이었다. 맥주는 프롤펍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마실거리였다. 프롤들에게는 마실 진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긴 했다. 다트 게임이 다시 한창 벌어졌고
바의 사람들 한 무리는 복권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윈스턴의 존재는 잠시 잊혀졌다. 그와 노인이 누군가 우연히 엿듣게 될 두려움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한 나무 탁자 하나가 창문 아래 있었다. 그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 방 안에 텔레스크린은 없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확인했던 사항이었다. 노인의 옅고 푸른 눈이 다트판에서 밖까지, 그리고 바에서 남자 화장실 문까지 움직였다. 마치 그가 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했던 것이 바 아니기라도 했던 것처럼. 맥주가 더 좋았지.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더 쌌고, 내가 젊은이였을 때 순한 맥주가, 우리는 그걸 왈로비라고 부르곤 했는데 파인트 한 잔에 4펜스였어. 물론 그건 전쟁 전이었지. 그게 어떤 전쟁이었나요? 윈스턴이 말했다. 온통 전쟁뿐이었어. 노인이 모호하게 말했다. 그는 유리잔을 들었고 그의 어깨가 다시 곧아졌다. 최고의 건강을 기원하며. 그의 야윈 목구멍 속 날카로운 목젖이 놀랍도록 빠르게 오르내렸고 맥주가 사라졌다. 윈스턴은 바로 가서 반리터짜리 2잔을 더 들고 돌아왔다. 노인은 1리터 전부를 마시는 것에 대해 가졌던 그의 선입견을 잊어버린 듯했다. 어르신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잖습니까? 윈스턴이 말했다. 틀림없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성인이셨을 겁니다. 예전, 혁명 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 또래 사람들은 그 시절에 관해 어떤 것도 정말 아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책에서 그에 관해 읽을 수 있을 뿐인데 책에서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닐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에 관해 어르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역사책은 혁명 전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나쁜 최악의 끔찍한 압제, 불공정, 빈곤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이곳 런던에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것조차 충분치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들 중 절반이 심지어 발에 부츠도 신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하루 12시간 일했고 9살이면 학교를 떠났고 한 방에서 10명이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소수의 사람들, 단지 자본가로 불렸던 몇천 명만 부유했고 힘이 있었다고. 그들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걸 소유했었다고. 그들은 30명의 노예들과 함께 거대하고 화려한 집들에 살았다고. 그들은 대개 자동차와 사륜마차를 타고 다녔고 샴페인을 마셨고 실크해트를 썼고. 실크해트라고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걸 언급하다니 재미있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만 해도 내 머릿속에 같은 게 떠올랐으니 말야. 나이 들어 실크해트를 보질 못했다고 그냥 생각했던 거지. 그것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마지막으로 내가 그걸 써본 게 내 형수 장례식에서였지. 그리고 그게 암튼 그 날짜를 말할 순 없지만 확실히 50년은 되었군. 알다시피 물론 그건 단지 그 일로 빌린 거고. 실크해트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윈스턴이 참을성 있게 말했다. 요점은 그 자본가들, 그들과 그들에게 기생하던 몇몇 변호사와 사제 등등이 이 땅의 지배자들이었다는 거지요. 모든 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요.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예였고요. 그들은 사람들에 대해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그들은 사람들을 소처럼 배에 실어 캐나다로 보낼 수도 있었죠. 그들이 선택하면 그 사람들의 딸들과 잘 수도 있었고요. 그들은 9가닥 채찍이란 걸로 때리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죠. 그들이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자를 벗어야만 했고요. 모든 자본가는 종 무리를 데리고 다녔는데. 노인이 다시 밝아졌다. 종들이라 그가 말했다. 이제는 오래전부터 들을 수 없게 된 단어지. 종이라. 그렇게 말하니 나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네. 정말 오래전이 떠오르는군. 난 일요일 오후면 하이드 공원을 가서 연설하는 걸 듣곤 했지. 구세군, 로마 가톨릭, 유대인, 인디언, 모든 부류들이 거기 다 있었어. 그리고 한 놈이 있었는데, 내가 그자의 이름은 알려줄 수 없지만 정말 힘 있는 웅변가였지. 그놈은 봐주는 게 없었어. 종들, 그놈은 말했지. 부르주아의 종들, 지배층의 고용인들, 기생충들, 그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지. 그리고 하이에나, 그는 확실히 그것들을 하이에나라고 불렀어. 물론 그자는 노동당을 지목하고 있었던 거지, 알 거야.
윈스턴은 자신들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가 말했다. 어르신은 그 시절 누리던 것에 비해 지금 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느끼시느냐, 더 인간답게 대우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 부유한 사람들은, 그 꼭대기 사람들은. 창원 말이군. 노인이 회상에 잠겼다. 어르신이 좋다면 상원으로 하지요. 제가 여쭙고 있는 건 그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은 부자고 사람들은 가난했었기 때문에 아랫사람 취급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사실인가요? 예컨대 그들을 날이라고 불러야만 했고 그들이 지날 때면 모자를 벗어야만 했다는 게. 노인은 깊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답하기 전에 맥주를 4분의 1쯤 들이켰다. 그래, 그가 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모자에 손을 대주는 걸 좋아했지. 말하자면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니까.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도 꽤 자주 그랬지. 그래야만 했고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전 단지 역사책에서 읽은 것만 전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과 그들의 하인들이 사람들을 도로에서 배수로로 밀어넣는 일이 평소 있는 일이었나요? 그놈들 중 하나가 나를 밀어넣은 적도 한 번 있었지. 노인이 말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군. 보트 경주 밤이었는데 경주가 있는 날 밤이면 몹시 떠들썩하지. 샤프츠베리 거리에서 젊은 놈 하나랑 부딪혔어. 꽤 신사였지. 그놈은 와이셔츠에 실크해트, 검은 코트 차림이었어. 그놈이 갈치자로 도로를 가로질러 갔고 내가 우연찮게 그놈과 부딪힌 거야. 그놈이 잘 좀 보고 갈 수 없나?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랬지. 망할 놈의 도로를 당신이 사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놈이 그러더군. 내게 버릇없이 굴면 내 빌어먹을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거야. 나는 말했지. 당신 취했군. 당장 경찰에 넘겨버려야겠어. 그러자 믿기지 않겠지만 그놈이 손으로 가슴을 얼마나 세게 밀던지 하마터면 거의 버스 바퀴에 깔릴 뻔했다니까. 아무튼 나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놈을 한 방 갈겨버릴 참이었는데 다만 어쩌면 제가 분명치 못했었나 봅니다. 윈스턴이 말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은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혁명 전에 보내셨죠. 1925년에 예컨대 당신은 이미 성인이셨습니다. 1925년의 삶이 지금보다 좋았는지 아니면 나빴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해 주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그때나 지금 중 언제 살고 싶으신가요? 노인은 다트판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그는 앞서보다 조금 천천히 자신의 맥주잔을 비웠다. 그가 그것을 언급했을 때는 관대하고 달관한 듯한 분위기였다. 마치 맥주가 그를 부드럽게 만든 것처럼. 당신이 내게 무슨 말을 기대하는지 알겠소. 그는 말했다. 가령 내가 다시 더 젊어졌으면 한다는 말을 기대하는 거겠지. 대부분의 사람이 더 젊어지고 싶어 하니까 당신도 그럴 테고. 당신도 젊었을 땐 건강하고 힘도 있었겠지. 당신도 내 나이가 되면 결코 좋지 않을 걸세. 나는 발이 쑤시고 심하게 쪼그라든 방광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 하룻밤에 6, 7번을 깨어나야 하고 말야. 다른 면에선 그래도 늙은 존재라는 게 큰 이점이 있지. 다른 걱정을 갖지 않아도 되니. 여자와 관계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큰일이지. 나는 30년 가까이 여자를 가져본 적이 없어. 믿기지 않겠지만 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윈스턴은 창턱에 등을 대고 앉았다. 계속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가 막 맥주를 좀 더 사러 가려는데 노인이 갑자기 일어나서는 문 옆에 있는 악취나는 소변소 쪽으로 급히 발을 끌며 가버렸다. 더해진 반 리터가 이미 그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일 테다. 윈스턴은 이리 분 자신의 빈잔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발길이 자신을 다시 거리로 나오게 만든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적어도 20년 내에 그 크고도 단순한 삶은 지금보다 혁명전이 나왔을까라는 물음에 답해지는 것도 최종적으로 그만두게 될 터였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것은 심지어 지금도 답할 수 없는 것이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몇 안 되는 생존자들조차 한 세대와 다른 세대를 비교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100만 개의 불필요한 것들을 기억했다. 직장 동료와의 다툼, 잃어버린 자전거 펌프를 찾아다니던 일, 오래전 죽은 여동생 얼굴의 표정,
70년 전 바람 불던 날 아침에 소용돌이 치던 먼지. 하지만 모든 의미 있는 사실들은 그들 시야의 범위 밖에 있었다. 그들은 개미 같았다. 작은 대상은 볼 수 있지만 큰 것은 볼 수 없는, 그리고 기억이 쇠약해지고 써놓았던 기록이 위조되면 인간 삶의 조건이 개선되었다는 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것을 감별할 수 있는 반대되는 어떤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고 결코 다시 존재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 그의 생각의 열차가 갑작스레 멈췄다. 그는 멈춰 서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주택들 사이에 몇 개의 어둡고 작은 가게가 산재해 있는 어느 좁은 길 안에 있었다. 그의 머리 바로 위에 한때 금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새파란 금속 공 3개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그 장소를 아는 듯했다. 그렇구나. 그는 일기장을 샀었던 그 중고품 가게 밖에 서 있었다. 찌릿한 두려움이 그를 뚫고 지났다. 애초에 공책을 산 것은 충분히 경솔한 행동이었고 그는 다시는 이곳 근처에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럼에도 생각이 산만해진 채로 방귀에 둔 순간 그의 발은 스스로의 의지로 그를 다시 여기에 데려다 놓았던 것이다. 일기를 쓰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길 희망했던 것이 정확히 이런 종류의 자멸적 충동에 대비해서였다. 동시에 그는 거의 21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가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도로 위에서 서성대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것이 눈에 덜 띌 거라는 느낌으로 그는 출입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만약 물어오면 그는 면도날을 사려 했다고 그럴싸하게 말할 작정이었다. 가게 주인이 지저분하지만 친밀한 냄새를 풍기는 매달아 놓은 석유램프에 막 불을 붙인 상태였다. 그는 60쯤 되는 사내로 허약하고 등이 굽었으며 길고 유순한 코와 두꺼운 안경으로 왜곡된 온화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지만 눈썹은 무성했으며 아직 검었다. 그의 안경과 점잖고 세심한 움직임, 그리고 검은색 벨벳으로 된 오래된 재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막연히 지적인 분위기를 가져다 주었다. 마치 어떤 종류의 작가나 음악가인 것 같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쇠한 듯이 부드러웠고 억양은 대다수 프롤들의 것보다 덜 천박했다. 도로에 계신 걸 알아봤습니다. 그가 즉각 말했다. 그 젊은 숙녀분의 기념 앨범을 사가셨던 신사분이시죠. 그건 아름다운 종이었죠. 정말 크림라이드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그런 종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50년은 된 것 같군요. 그는 안경 위쪽 너머로 윈스턴을 응시했다. 제가 뭐 특별히 도와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둘러보길 원하시나요?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윈스턴이 막연히 말했다. 그냥 들어와 봤습니다. 특별히 무얼 원해서는 아니고요. 잘 됐군요. 상대가 말했다. 손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걸 갖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는 부드러운 손으로 사과하는 몸짓을 취했다. 어떤지 보이시죠? 텅 빈 가게라고 하실지 모르겠군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골동품 거래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수요도 없고 재고도 없죠. 가구, 도자기, 유리들은 점차 부서졌죠. 그리고 물론 금속 물건들은 대부분 녹아버렸고 수년 동안 노쇠 촛대 하나 보지 못했네요. 가게의 자그마한 내부는 사실 불편할 정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가치 있어 보이는 건 거의 없었다. 바닥 공간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모든 벽에 빙 둘러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쓴 사진 액자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에는 너트와 볼트 상자, 낡은 끌, 날이 나간 주머니 칼,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더럽혀진 시계, 그 밖에 잡다한 쓰레기들이 있었다. 오직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 위에만 얼마간의 잡동사니들, 오칠한 코담 백압, 마노 브로치들과 뭔가 흥미로운 것이 속해 있을 듯해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윈스턴이 그 테이블을 향해 다가갔을 때 램프 불빛에 부드럽게 번득이는 둥글고 반질반질한 것이 눈에 들었고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묵직한 유리 덩어리로 한쪽은 원형이고 다른 쪽은 평편해서 거의 방구를 이루고 있었다. 거기에는 유리의 색과 질감 모두에서 빗물처럼 묘한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그것의 중심부에는 원형이 표면에 의해 확대돼 보이는 장미나 말미잘을 연상시키는 낯선 분홍색의 뒤엉킨 물체가 있었다. 이게 뭐죠? 매료된 윈스턴이 물었다. 산호죠, 그건.
노인이 말했다. 틀림없이 인도양에서 왔을 겁니다. 그들은 유리 안에 그런 걸 심어 넣곤 했던 거죠. 100년쯤 전에 만들어진 듯하네요. 더 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물건이군요. 윈스턴이 말했다. 아름다운 물건이죠. 상대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는 기침을 했다. 자, 혹시 그걸 사길 원하신다면 4달러만 내십시오. 그 같은 물건을 8파운드에 팔던 때가 기억나네요. 8파운드면 계산이 안 되지만 큰 돈이었죠. 그렇지만 요즘 누가 진짜 골동품에 관심이 있나요? 몇 개 남지도 않았지만. 윈스턴은 즉시 4달러를 지불하고 그 탐내던 물건을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것에 관해 그가 흥미를 가진 것은 그것의 아름다움보다도 현재와는 꽤 다른 시대에 속해 있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 매끄럽고 빗물 같은 유리는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유리와도 닮지 않았다. 그 물건은 분명한 무용성 때문에 2배로 매력적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한때 문진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주머니 속에서 매우 묵직했지만 다행히 크게 붉어져 나오지는 않았다. 그것은 당원이 지니고 있기에는 기묘한, 심지어 뜨거운 물건이었던 것이다. 무엇이든 오래된 것은 그 점에 있어서 어떤 아름다운 것도 항상 막연히 의심을 받았다. 노인은 4달러를 받고 난 후에 눈에 띄게 더 명랑해졌다. 윈스턴은 그가 3달러나 심지어 2달러라도 받아들였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위층에 보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는 다른 방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안에 많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몇 점 정도죠. 위층에 올라가 보실 것 같으면 등불을 하나 켜겠습니다. 그는 또 다른 램프에 불을 붙였고 그러고는 굽은 등으로 천천히 가파르고 낡은 계단을 오르고 좁은 복도를 따라 거리로 향하지 않고 자갈 마당과 굴뚝 송풍관이 늘어선 숲이 내다보이는 방 안으로 길을 이끌었다. 윈스턴은 가구들이 마치 사람이 살기로 돼 있는 것처럼 여전히 정돈되어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바닥에는 엷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 그림 한두 장이 걸려 있었으며 깊고 단정치 못한 안락의자가 난로 앞에 갖춰져 있었다. 12시간 문자판으로 된 고풍스러운 유리시계가 벽난로 선반 위에서 똑딱똑딱 가고 있었다. 창문 아래에는 거의 방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매트리스가 아직 얹어져 있는 거대한 침대가 있었다. 아내가 죽기 전까지 여기서 살았죠. 노인이 반쯤 사과하며 말했다. 가구를 조금씩 팔아치우고 있어요. 이제 저 멋진, 아니 적어도 저기서 벌레들을 쫓아낼 수 있다면 멋진 마호가니 침대인데. 그렇지만 아마 좀 번거로우실 겁니다. 그는 방 전체를 비추기 위해 램프를 높이에서 들고 있었고 따뜻하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곳은 묘하게 유혹적으로 보였다. 만약 그가 위험을 감수한다면 어쩌면 그 방을 일주일에 몇 달러로 빌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윈스턴의 마음속에 펼쳐졌다. 그것은 떠오르자마자 버려져야 할 껄끄럽고 불가능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방은 그에게 일종의 향수를, 일종의 원형의 기억을 일깨웠다. 방 안에 불이 짚어진 난로망에 발을 넣고 주전자를 난로 선반 위에 올린 채 옆에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 것 같았다. 완전히 혼자, 완전히 안심해서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뒤쫓는 목소리도 없고 주전자에 물 끓는 노랫소리와 친밀하게 시계가 똑딱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소리도 없이 텔레스크린이 없다니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노인이 말했다. 난 한 번도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지요. 너무 비싸서요. 그리고 딱히 필요하다는 느낌도 없었던 것 같군요. 왠지 저기 구석에 있는 접이식 탁자도 훌륭합니다. 덮개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물론 새 경첩들을 다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편 구석에는 작은 책장이 하나 있었고 윈스턴은 이미 그것을 향해 이끌려가고 있었다. 형편없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꽂혀 있지 않았다. 책들에 대한 추적과 파기는 여느 곳에서처럼 프롤들의 구역에서도 똑같이 빈틈없이 이루어졌다. 1960년 이전에 인쇄된 책의 복사본이 오세아니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램프를 든 채로 침대 반대편 벽난로 옆에 걸려있는 자단모객자 속 그림 앞에 서 있는 중이었다. 아, 혹시 오래된 판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긴다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윈스턴은 그림을 살펴보기 위해 가로질러 갔다.
그것은 직사각형 창문이 있는 타원형 빌딩과 앞에 작은 탑이 있는 철제 하나였다. 건물 주위로 난간이 잇따랐고 뒤쪽 끝에 동상이 드러나 있었다. 윈스턴은 얼마간 그것을 응시했다. 그것은 조금 익숙했지만 그럼에도 그 동상을 기억할 수는 없었다. 액자틀이 벽에 고정돼 있죠.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나사를 빼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요. 저 빌딩을 압니다. 마침내 윈스턴이 말했다. 지금은 폐허가 됐죠. 그건 정의궁 바깥길 중간쯤에 있었죠. 맞습니다. 법원 밖이었죠. 폭격을 당했어요. 몇 년 전이었죠. 한때는 교회였어요. 세인트 클레멘트 데인스,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는 변명하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마치 약간 우스꽝스러운 걸 말하고 있다고 의식한 것처럼. 그러고는 덧붙였다. 오렌지와 레몬, 세인트 클레멘트의 종소리가 말하네. 그게 뭐죠? 윈스턴이 물었다. 오렌지와 레몬, 세인트 클레멘트의 종소리가 말하네는 내가 어렸을 적 불렀던 동요였죠. 어떻게 이어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맞춰지는 건 알죠. 거의 교회 이름들이었어요. 런던의 모든 교회가 그 안에 있었죠. 주요한 교회들은 전부 다 그래요. 윈스턴은 그 교회가 자리 잡은 게 몇 세기였을지 조금 궁금했다. 런던 빌딩의 나이를 가늠하는 일은 항상 어려웠다. 무엇이든 크고 인상적인 것은 만약 그것이 합리적으로 외형상 새 것이라면 자동적으로 혁명 이후 지어진 것처럼 주장했다. 반면 명백히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이면 중세로 불리는 어떤 모호한 시기로 돌려졌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믿어졌다. 사람들은 책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건축으로부터도 역사를 배울 수는 없었다. 동상들, 비문들, 기념비들, 거리의 이름들, 과거의 빛을 들이울 수도 있을 만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 체계적으로 바꾸었다. 윈스턴은 그 그림을 사지 않았다. 그것은 심지어 유리문진보다도 더 부적절한 소유물일 터였다. 그것은 액자에서 빼내지 않는 한 집으로 가져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몇 분 더 머물며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이름이 가게 앞에 걸린 제자로부터 오해하기 쉬울 것 같은 뮤크스가 아니라 체링턴이라는 걸 알아냈다. 체렁턴 씨는 63세 호라비로 이 가게에서 30년을 거주해 온 것으로 여겨졌다. 그 시간 내내 그는 창문 위에 그 이름을 바꿀 의도했었지만 분명하게 그것을 하는 지점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대화하는 내내 그 반쯤 기억해냈던 리듬이 윈스턴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랐다. 오렌지와 레몬, 세인트 클레멘트의 종소리가 말하네. 세인트 마틴의 종소리가 말하네. 이상한 일이었지만 혼잣말로 이것을 읊조리고 있을 때면 실제로 종소리가 울리고 있는 착각이 일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위장되고 잊힌 채로 존재하는 잃어버린 런던의 종소리들이 유령 같은 첨탑으로부터 잇따라 그것들이 밖으로 올려 퍼지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억하는 한 그는 결코 실제 삶 속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체링턴 씨에게서 벗어나 혼자 계단을 내려갔다. 자신이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거리를 정찰하는 것을 노인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대략 한 달쯤 적당한 간극을 두고 다시 가게를 방문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그것은 아마 센터의 저녁 모임을 빼먹는 것보다는 덜 위험할 것이었다. 심각하게 어리석은 짓은 애당초 여기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일기장을 산 후 가게 주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그래, 그는 다시 생각했다. 자신은 다시 올 거라고. 아름다운 폐물 조각들을 더 살 테다. 세인트 클레멘트 데인스의 판화를 살 테다. 액자에서 그것을 빼내 작업복의 재킷 속에 숨겨 집으로 가져갈 테다. 그 노래의 나머지 부분을 체링턴 씨의 기억 밖으로 끌어낼 테다. 심지어 위층에 그 방을 빌리겠다는 그 터무니없는 계획도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다. 대략 5초 동안 굉장한 행복감이 그를 부주의하게 만들었기에 더 이상 창문을 통해 앞을 살펴보지조차 않고 보도로 나섰다. 갑자기 그의 가슴이 서늘해지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푸른 작업복의 형상 하나가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보도를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 머리를 하고 있는 픽션부 출신의 그 여자였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그러고는 마치 그를 보지 못한 것처럼 빠르게 걸어갔다. 몇 초 동안 윈스턴은 몸이 너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그 순간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여하튼 하나의 의문은 해결된 셈이었다. 그 여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이라는 데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여기에 그를 따라왔을 게 분명한 것은 똑같은 저녁 시간에 당원들이 살고 있는 구역으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잘 알려지지도 않은 뒷골목을 그녀가 걷고 있는 것이 순전히 우연히 일어났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우연의 일치였다. 그녀가 정말 사고경찰의 요원이든 또는 단순히 주제넘은 위세로 행동하는 어설픈 스파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그녀는 아마 자신이 펍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을 테다. 걷기가 힘이 들었다. 주머니 속 유리 문진 덩어리가 걸을 때마다 허벅지에 부딪혀 왔기에 그는 그것을 꺼내서 던져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가장 나쁜 것은 뱃속의 고통이었다. 2분쯤 그는 화장실에 곧 다다르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런 구역에 공중 화장실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고는 경련이 지나갔고 묵직한 고통이 뒤에 남았다. 길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윈스턴은 걸음을 멈추고 몇 초 동안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서 왔던 길을 되짚기 시작했다. 돌아서면서 그 여자가 단지 3분 전에 그를 지나쳐갔고 달려가면 아마 그녀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일었다. 그는 어느 조용한 곳에 이를 때까지 그녀를 쫓다가 그때쯤 돌로 그녀의 머리를 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주머니 속 유리 덩어리도 그러기에 충분히 묵직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즉시 단념했는데 심지어 어떤 육체적인 수고를 벌여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뛸 수도 없었고 타격을 가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젊고 원기왕성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도 할 터였다. 그는 또한 오늘 저녁에 부분적인 알리바이라도 만들기 위해 주민센터로 서둘러 가서 그곳이 닫힐 때까지 머무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 역시 불가능했다. 죽을 것 같은 피곤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앉아서 조용히 있는 것뿐이었다. 그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2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전등은 23시 30분에 본선에서 차단될 터였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승리진을 거의 찻잔 한가득 삼켰다. 그러고는 벽감 속의 책상에 가서 앉았고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즉시 펼치지 않았다. 텔레스크린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여성 목소리가 애국가를 악을 써서 부르고 있었다. 그는 공책의 대리석 무늬 표지를 응시하며 그 목소리를 의식 속에서 밀어내려 애썼지만 실패하며 앉아 있었다. 그들이 데리러 오는 건 언제나 밤이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에게 잡히기 전에 스스로 죽는 것이었다. 의심이 여지없이 얼마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실종자 가운데 다수가 실제로는 자살했던 것이다. 하지만 총기류나 어떤 빠르고 확실한 독약을 완벽히 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죽는 일은 필사적인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의 생물학적 무용함에 대한 일종의 놀라움에 대해 정확히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항상 관성으로 얼어붙는 인체의 배신에 대해 생각했다. 만약 단지 그가 충분히 빠르게 행동했다면 그는 그 검은 머리 여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엄밀히 극한 자신의 위험 때문에 그는 행동할 힘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 같지만 항상 자기 자신의 육체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지금조차 진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묵직한 고통은 연속적인 생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건 외관상 영웅적인 상황이거나 비극적 상황이거나 모두 같다라고 그는 인지했다. 전쟁터에서, 고문실 안에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싸우고 있는 쟁점은 항상 잊혀졌는데 몸이 경험 세계를 채우기까지 부풀어 오르고 공포나 고통으로 내지르는 소리로 마비되지 않을 때조차 삶은 순간순간이 배고픔이나 추위 또는 수면 부족에 맞서고 위상과다와 아픈 치아에 맞서는 고투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기장을 열었다. 뭔가라도 써 내려가는 게 중요했다. 텔레스크린의 여자는 새로운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뾰족한 유리 파편처럼 그의 뇌 속에 박히는 듯했다. 그는 오브라이언에 대해 생각하려고 애썼는데 일기는 그를 위해, 아니 그에게 쓰여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대신 그는 사고 경찰에게 잡혀간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 즉시 죽여준다면 문제될 게 없었다. 죽임을 당하는 건 예상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거쳐야 할 판에 박힌 자백의 순서가 있었다. 바닥을 기며 자비를 구하는 울부짖음과 부러진 뼈의 균열, 부서진 이빨과 피투성이 머리. 끝이 항상 똑같다면 왜 그것을 견뎌야만 하는 것일까? 왜 삶에서 며칠이나 몇 주를 잘라내 버리는 일이 가능치 않은 걸까? 누구도 발각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누구도 자백하는 일을 면할 수 없었다. 일단 사고범죄에 무릎 꿇린다면 죽임을 당할 날짜를 받아놓은 것은 확실했다. 그렇다면 왜 그 공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미래의 시간에 내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걸까? 그는 오브라이언의 모습을 아까보다 좀 더 뚜렷하게 불러내기 위해 애썼다.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될 걸세, 라고 오브라이언은 자신에게 말했었다. 그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둠이 없는 곳은 결코 볼 수 없는 상상된 미래였지만 그것은 통찰에 의해 신비롭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텔레스크린의 목소리가 귀를 긁어대고 있는 중이라 그는 생각의 열차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그는 입에 담배를 물었다. 담배의 절반이 다시 뱉기에도 어려운 씁쓸한 가루가 즉시 혀로 떨어졌다. 빅브라더의 얼굴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면서 오브라이언의 그것을 쫓아냈다. 앞서 며칠 전 그가 했던 것처럼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슬며시 꺼내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무겁고 차분하게 두둔하듯이. 하지만 검은 수염 아래 숨겨진 미소는 어떤 종류일까? 둔탁한 조종 소리처럼 그 말이 그에게 되돌아왔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